네, 이슈앤피플에서 오후 1시 2분 정도에 시작되는 뉴스, 시작하는 코드음을 들으시면 오늘의 날씨와 분위기, 상황 다 아실 수도 있습니다. 자, 뉴스는 좀 무겁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오늘 뉴스의 강을 다 건널 것 같아요. 시사배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흰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예, 흰 종이와 네, 마이크만 있으면 네. 어떤 뉴스든 전할 수 있는, 네. 네, 이렇게라도 살려보고 싶네요. 노트북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네,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외교도 디테일 문제 가지고 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 네, 먼저 순방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만났습니다. 만나긴 만났는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만난 얘기부터 해주시죠. 네, 미국 뉴욕에서 양자회담을 했는데요. 맨해튼 유엔 총회장 인근의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30분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2년 6개월여 만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은 다자 무대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논의하는 약식 회담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에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가는 방식이었죠? 네,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친구들 행사장에 이제 윤 대통령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면 회담이 성사가 됐는데요.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서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두 정상은 정상 간 소통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2년 9개월 만에 만났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대통령실 또 여당, 정부 여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도 언급됐다고요? 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이제 공유를 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예상대로 여당은 이제 막혀있던 한일 관계가 뚫렸다 이런 의미를 부여한 모양이죠.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당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물꼬가 트였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혹평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안 만나겠다는 기시다 총리를 윤 대통령이 찾아갔다면서 이제 굴종 외교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박찬대 최고위원의 경우 급박하게 결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다 보니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굴욕 외교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 이 기시다 총리의 태도 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 여부를 떠나서 불쾌함을 느낄 수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조건 없이 만나자라고 하고 우리는 뭐 안 만나겠다 이런 소리까지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조금 더 의미 부여에 대한 얘기가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48초 회담 뭐 이런 말도 나왔고요. 만났죠? 네, 한국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이제 한일 정상회담과 다르게 한미 정상회담은 합의했고 시간을 조율 중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네. 오늘 새벽에 이제 유연하게 하려고 한다 혹은 뭐 한미 정상 간 회동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는 모양새가 보였습니다. 네. 결국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 우리 시각으로 새벽 5시에 시작된 글로벌 펀드 재정기업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짧은 연설도 윤 대통령이 했고 행사가 끝난 뒤에 두 번째로 호명이 돼서 무대 뒤에서 바이든 대통령 등 참석한 정상들과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 타국 정상들도 왔고요. 영상을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어깨를 잡기도 하고 뭔가 웃으면서 악수도 나누고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게 옆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있었습니다만 대략 40여 초 정도입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도 나왔나요? 네,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전해지진 않았었는데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또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 억제에 관해 협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관련한 우리 업계 우려를 설명하고 또 이에 관해서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밝혔다고 하고요. 네. 백악관 역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두 정상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48초 안에
된 네. 이야기다. 일단은 이렇게 밝혔으니까요. 저희가 보도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자, 충분한 얘기가 될까라는 국민들의 걱정 어떻게 또 불식시킬지도 궁금한데요. 놀라운 소식이 들어옵니다. 이게 왜 이호영 아나운서가 뉴스가 준비하고 있으면 네.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비속어를 쓰는 장면이 찍혔어요.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가 끝나고 윤 대통령이 이제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비속어를 쓰는 장면이 네.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건데요. 네네. 현장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이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네.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X 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국회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국회는 미국 의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래서 이제 논란이 좀 된 거죠. 참 이거 자체가 물론 이제 의도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실수일 텐데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언론과 전 세계가 집중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입모양을 보고도 메시지를 읽는 그런 자리잖아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야당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네요. 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서 막말 사고 외교로 국격이 크게 실추됐다. 큰 무리를 일으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미국 의회를 상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보통 대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어린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네. 네이비 뭐 이렇게 베이비, 예, 네. 베이비, 예, 베이비, 네. 그렇죠, 베이비. 예, 그 나라 의회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참 걱정이긴 하네요. 네. 자, 걱정스러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0.75%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연준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에 성명을 내고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0.75%포인트가 올라간 건데요.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자 이례적으로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현재 2.25에서 2.5%인 기준금리가 3에서 3.25%로 인상이 됐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왔는데 그때 이후에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물가가 잡히고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내릴 생각이 없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면서 지금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지한 제로금리 시대를 종료했었습니다. 네. 5월에 0.5%포인트, 6월에 0.75%포인트, 7월에 0.7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이제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대응에 적극 나섰는데요. 제가 매번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다 이제 8월 비농업 일자리가 시장 예상을 약간 상회하고 또 실업률이 3.7%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이 여전히 괜찮은 것도 연준의 결단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달러가 강해지는 건데요. 달러로 결제를 하고 수출 수입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통화 스와프 문제도 48초 안에 얘기가 충분히 오고 갔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실무진이 밑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기를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향후에도 금리 인상 계속 된다고 하니까요. 네, 연준의 내년 말 금리 전망치가 4.6%로 이제 6월에 예측한 것보다 전망치보다 0.8%포인트 상향이 됐는데 이런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전망은 인플레이션 예측과 또 맞물려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기존 1.7%보다 1.5%포인트 낮은 0.2%로 제시를 했는데 미국 내에서 경기 침체와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네요. 네, 연준이 지난 3월에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 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2.25에서 2.5%가 되면서 2년 반 만에 우리나라 2.25%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에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인상을 하면서 양국이 같아졌는데 이번 자이언트 스텝으로 다시 0.75%포인트 벌어지게 됐고요. 이에 따라 한은 금통위도 올해 남은 10월과 11월 두 차례 모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를 큰 폭으로 웃도는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앞서서 앵커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서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네.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원화 약세는 이제 수입 물품의 환산 가격을 높여서 인플레이션까지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석유입니다. 외국에서 사올 수밖에 없는 것들의 물건 값이 올라가면 그 값과 연동돼 있는 모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힘든 상황이고요. 정말 걱정이 큽니다. 자,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경제 담당 장관
추경호 부총리 뭐라고 합니까? 네, 추 부총리가 오늘 서울 중구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관련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을 했는데요. 추 부총리는 이 금융과 외환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들을 신속히 가동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넘었습니다. 네, 요즘 계속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이제 기준 2009년 3월 31일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수출을 해서 달러로 돈을 받을 때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거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바로 IRA, 미국에서 우리 전기차 팔 때 유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죠. 자,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그 대통령의 발언, 비속어 발언이 뭐냐라고 하시는데 베이비라고밖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베이비를 우리말로 좀 바꿔서 좀 격하게 쓰시면. 동물의 아기를 지칭하는 말 동물의 아기. 네. 역시 아나운서가 톤이 다르시네요. 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발동했는데 러시아 내 시위도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전쟁 끝낼 생각이 없는가 걱정도 되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또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서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즉 부분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병력, 군수물자의 부분적 강제 동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동원령, 즉 국가 전체를 전쟁 체제로 만들어서 사람을 동원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 아니라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주장을 했었던 건데요. 성격이 달랐군요. 네, 푸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서방을 상대로 사실상 확전을 선언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군동원령을 발동한 건 소련 시절, 소비에트 연방 시절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30만 명, 예비군 30만 명이 동원될 것이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동원령은 전면적이 아니라 부분적 동원령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고 어려운 면이 많은데 전쟁이라는 형태로 더 확전될 경우 정말 두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도 동원령을 선포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서 특히 핵무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서 위협을 하면 안 된다 비난을 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 푸틴 대통령이 비확산 체제, 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 의무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유럽을 상대로 공공연한 핵 위협을 했다. 핵 전쟁은 승자가 없는 전쟁이며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우린 세상이 후퇴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외교가 이를 달성할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 소식 좀 짧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최후의 실미도 공작원 4명이 안매장된 걸로 추정된 지역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네, 실미도 영화로도 많이 아실 텐데요. 알고 있죠. 1968년 4월에 당시 중앙정보부와 공군이 실미도 부대를 창설했는데 서울로 이제 진입을 시도했는데 결국 제압이 되죠. 그렇죠. 당시에 이제 24명이 탈출을 하는데 20명이 이제 그 과정에서 숨졌고요. 4명이 군법회의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당해서 어딘가에 묻혔는데 이곳을 모르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예. 네. 결국은 그 유력한 장소를 찾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벽제에서 이제 발견될 벽제가 유력하다라고 말을 한 건데 벽제리 공동묘지가 유력하다는 건데 진실화해위원회는 이곳 부근에 사용된 공작원 4명이 묻혔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인권 침해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가 유족에게 사과하고 유해가 발굴될 때까지 국방부가 조사에 나서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들 감사드립니다. 흰 천과 바람이 아니라 흰 종이와 마이크, 노트북 등까지 있으면 인터넷도 어떤 뉴스든 소개해 주시는 시사배사공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